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4월 17일입니다. 어제 4월 16일, 어제 세월호 참사 7주기가 있었던 날이죠.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밝혀진 바도 없고, 그래서 그 모인 유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내년 8주기에는 적어도 진상규명해달라는 그런 요구 없이 추모만 하게 해달라.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상규명 이야기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나라 현대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사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사건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세월호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시인 엘리엇이 그랬던가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기보단 4월은 우리 현대사가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압축적인 달입니다. 4월 초입부터 한번 볼까요? 4월 1일, 4월 첫날. 여러분 4월 첫날은 어떤 분을 여러분 떠올릴까? 유관순 열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유관순이라는 분 다 알죠? 유관순이라는 분을 모르면 아마 한국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이 터졌을 때 서울의 이화학당 학생이었어요. 근데 3.1운동 당시에 학교가 문을 닫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서울의 상황을 전하러 내려갑니다. 유관순 열사의 고향은 충남 천안이거든요. 천안에서 당시 서울에서 벌어진 상황을 조목조목 그 마을 주민들한테 알립니다. 그 알린 곳이 어디냐면 아우네 장터라는 곳이죠. 그 아우네 장터 만세 시위를 이끌었던 분, 유관순이고요.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어머니도 같이 참여하죠. 그 현장에서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어머니는 현장에서 돌아가십니다. 유관순 열사는 잡혀서 공주감옥 서대문연구소에 끌려서 가서 거기서 옥사하시게 되죠. 아우네 장터에 만세 시위가 있었던 날이 4월 1일입니다. 4월 3일은 또 무슨 날이죠? 우리 현대사에서 정말 가장 참혹했던 집단 학살이 벌어졌던 제주 4.3 항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통계도 없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최소 15,000에서 많게는 5만 명까지 학살됐다. 이렇게 그냥 통계로만, 추정으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4월 11일도 아주 의미 있는 날이죠. 4월 11일은 오늘 할 주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곧 대한민국의 시작이지요.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200만 명이 나섰지만 실패하고 말죠. 그 왜 실패했냐라는 그런 반성으로 만들어진 망명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시작된 날이 4월 11일입니다. 4월 16일 어제 떠올리는 것만 해도 먹먹한 4.16 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4월 19일 오늘 이야기할 4.19 혁명이 있었던 날입니다. 정말 그러고 보면 4월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파란만장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여주는 압축적인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은 중심은 4.19 혁명입니다. 그런데 4.19 혁명을 이해하는데 4.19만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죠. 역사란 어떤 한 사건을 그 한 사건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방 어린 친구들과 촬영 전에 대화를 나눴는데요. 역사가 너무 싫다고요. 암기 과목이라고요. 공부하기 짜증난다고 그러는데요.
그 역사 공부를 짜증내 하는 이유는 있어요. 바로 이렇게 분절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인과관계입니다. 역사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인과. 이런 인과관계의 연속선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암기해야 된다. 이것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학교교육, 그런 역사교육은 죽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직 교사로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역사 공부는 인과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오늘 시작과 함께 이런 화두를 꺼내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평가가 그러합니다. 맨 마지막에도 한번 언급을 할 텐데 먼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아시죠?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은, 우리 국민은 3.1 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민주정신, 4.19 민주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4.19 혁명입니다. 그러하기에 4.19 혁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평가합니다. 4.19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 볼까요?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저작권 좀 위험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 교과서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19 혁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과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의 집합입니다. 이걸 한번 다 다뤄볼 건데요. 역시 1960년 4월 19일 제목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점이라고 뽑았습니다. 기점, 시작점이란 얘기죠. 4.19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그렇죠. 점점 저기 오래일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너무 오래전으로 가버리면 사실 이 1시간 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아쉬운 대로 1950년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은 아시죠? 6.25 전쟁? 4.19 혁명이 있었던 때는 1960년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0년 뒤죠. 지금 2021년이니까 4.19 혁명이 터진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전쟁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모든 기반 시설을 망가뜨린,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원시 시대로 돌아가 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쏟아부은 폭탄 양이 세계대전에 준한다고 하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최대의 사건이라고 세계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냉전의 가장 결정적인 분수령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민간인 학살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통에 가장 더러운 전쟁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더티 워라고 합니다. 죽은 군인들보다 민간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 6.25 전쟁의 상흔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뭐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진은 어떤 장면 같습니까? 이 6.25 전쟁 때 부산 피난 가서 임시 수도로 지정되었던 여러분 부산의 한 학교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이 학생들 수를 보십시오. 여기서 과연 수업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과연 수업이 정상적으로 됐을까요?
어떻든 이 6.25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 이런 어린 친구들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집도절도 잃고 그나마 배워야 산다는 것으로 이런 천막에서 배움을 이어갈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이건 뭘까요? 앞에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께서 수레를 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철모르게 씩 웃는 아이들이 그 수레에 타고 있습니다. 큰아들로 보이는 이 장성한 남자아이가 그 수레를 밀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으로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삶을 이끌어야 했던,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이 삶을 보여주는 이 한 장의 사진, 이 또한 6.25 전쟁의 상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25가 끝나고 3년 동안 전쟁이 있었죠.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 날 끝납니다. 전쟁으로 모든 기반시설이 다 와해됐습니다. 남쪽과 북쪽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남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의 원조로 연명해야 했고, 북쪽은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로 연명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미국 국민이 기증한 밀가루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밀가루로 우리는 생존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원조 경제라고 합니다. 이조차 없었다면 우리의 국민들은 기근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고맙습니다. 예, 미국의 원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 50년대 이 원조 경제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거의 없었던 우리의 생산 기반, 산업 기반이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사례가 밀입니다. 우리나라에 밀농사 있었습니다. 밀은 쌀과 다르게 비교적 자연 조건의 제한을 덜 받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밀을 재배하기 훨씬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밀농사를 했던 그런 밀농사 기반이 순식간에 와해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밀가루, 사실 여러분은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밀 살리기라는 그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소비하는 그 밀가루 양을 사실 감당하기란 턱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빵을 좋아한다면, 과자를 좋아한다면 혹시 그 봉지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원산지가 어디인지 우리나라 것은 없습니다. 이미 밀농사 기반이 와해돼 버린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어떤가? 마찬가지입니다. 북쪽도 산업 기반 다 깨져버렸습니다. 북한에서는 동원경제라고 하죠. 이 사진은 제가 볼 때마다 웃는 사진입니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말 그대로 천리마 운동이라는 것이지요. 땀을 흘려서 생산성을 높이자. 우리가 믿을 건 노동력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 개인적인 사익 생각하지 말고 생산력을 높이자라는 집단 동원 체제. 우리는 이것을 천리마 운동이라고 합니다. 북쪽도 얼마나 심각한 경제에 직면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북쪽은 이렇게, 남쪽은 저렇게, 이렇게 전후 복구 사업이 이어집니다. 이 시기가 1950년대입니다. 그 50년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사실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이 내용이 이제 조금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남쪽에서 원조경제, 북쪽에서 동원경제, 그렇게 정말 처절한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한편으로는 그 권력자들, 남쪽의 이승만, 북쪽의 김일성, 이 두 세력은 독재체제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 못 같습니까? 이런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거 사진입니다. 그림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걸 한다면 이건 아마 세계 뉴스감이죠. 코미디일 겁니다.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분의 사진을 들고 있네요. 누구죠?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저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집단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승만 전 대통령, 그 당시는 대통령이었겠죠. 이승만 대통령 생일잔치입니다. 대통령 생일 파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대통령 생일이 3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과 4가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독재자를 위한 생일잔치로 모든 국민이 동원될 만큼 정말 우리는 충격적인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때가 1950년대입니다. 남쪽만 그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도 똑같습니다. 김일성도 당시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지배자 스탈린과 같이 사진 보이시죠? 사진을 앞세워서 독재체제를 구축합니다. 이 김일성에게 반대하는 애들은 무조건 숙청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똑같습니다. 시기도 똑같습니다. 방법도 똑같습니다. 남쪽에서는 이렇게 생일잔치를 할 때 남쪽에서는 반대파들을 하나둘씩 제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958년 진보당 사건이라고 부르는 조봉암 선생을 즉 처형시킨 사건입니다. 그때가 1958년이고요. 1956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질 뻔도 했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3년 뒤에 그래도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상 민주화의 어떤 DNA가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1956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경쟁을 했던 대통령 후보 신익희라는 분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승만은 쉽게 대통령을 연장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때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했던 조봉암을 그 2년 뒤에 사실상 처형합니다. 북으로 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한국전쟁의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대표적으로 남로당의 우두머리였던 박헌영이라는 사람, 미제 첩자라고 해서 처형합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파, 연안파, 무정과 허가이 같은 사람들 다 숙청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북한 정권은 단일 정권으로 만들어진 그런 권력이 아닙니다. 김일성이 있었고 무정이 있었고 허가이가 있었고 박헌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외국어 같지요? 사람 이름입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북한을 만든 세력은 여럿이었습니다. 김일성은 간도지방, 만주지방에서 게릴라 전법으로 일제랑 맞섰던 부장투쟁파고요. 이들을 우리는 갑산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련의 등을 업고 소련을 등에 업고
북한에 진주한 세력들을 우리는 소련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도와서 일제에 맞섰던 애들, 그들을 연안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공산당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이 사람들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의 줄임말이죠. 남노당파라고 합니다. 이들을 갑산파, 곧 김일성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을 빼고는 다 숙청합니다. 그러다 1956년, 정말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그 56년에 김일성에 맞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낯설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북한의 역사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북한의 역사가 상당히 교과서로 많은 분량이 들어왔습니다. 8월 종파 사건. 이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김일성 독재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 쿠데타를 벌인 겁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가 굳어지죠. 그때가 1956년입니다. 그러하니 한국전쟁으로 결과적으로 이승만과 김일성이 권력이 더욱 강화된 참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 독재 체제가 오래 갔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적어도 북한보다는 이 남한이, 대한민국이 훨씬 더 낫다. 민주주의가 훨씬 더 빨리 왔다. 과연 북한은 민주주의가 과연 성숙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는 되는데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승만의 독재 체제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남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북쪽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김일성 독재 체제가 구축됐다면 남쪽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웃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걸 표라고 벽보에 붙였다는 것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계속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을 때 이승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가 있었습니다. 표는 간단할수록 좋죠. 길면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표였습니다. 이승만 자유당 체제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 표가 유행을 하자 이승만 쪽에서 내놓은 표가 이것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봤자 더 못 산다. 뭘까요? 개그 소재죠? 이런 표어를 벽에 붙일 정도로 코믹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승만 체제는 오래 못 갑니다. 워낙 분위기가 험해지자 이승만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부정선거를 획책하게 됩니다. 사실 이승만의 부정선거 경력은 정말로 화려합니다. 이승만의 부정선거는요 1960년에 시작된 거 아닙니다. 1960년 3월 15일 조금 이따 보여드릴 그걸로 시작된 거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왔었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그것도 한국 전쟁 과정에 그렇게 전선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이승만은 자기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썼던 정말 민망하리만큼 파렴치했던 사람입니다. 1952년 그러니까 한참 전쟁 중이었죠. 부산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임기가 그때까지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대통령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간선제였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너무 인기가 없습니다. 이승만은 국회의원한테 투표권을 줘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아하, 국회의원 말고 모든 국민이 투표를 내서 대통령을 뽑자고 헌법을 바꿉니다.
여기서 잠깐.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보다 국민들이 뽑는 게 더 맞지 않냐? 더 민주주의지 않냐?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게 훨씬 민주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승만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쟁 중이었고 우리 국민들은 많은 숫자가 문맹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결정,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 사회적 상황도 그런 환경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승만은 노회한 권력력을 보이면서 결국 통과시킵니다. 그게 이름하여 발췌개헌입니다. 직선제로 뽑아가지고 그 헌법의 한 구절만 발췌해서 헌법을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1952년입니다. 그마저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일이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열립니다. 1954년 이름하여 4.4.5.2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세계에 우리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현대사의 치욕적인 사건이죠. 국민투표를 붙였습니다. 이때도 이유가 황당합니다. 대통령은 중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곧 자기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아닙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없앤다. 그러니 영원히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헌법을 바꿉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칩시다. 표결에 붙였습니다. 당시 제적의원이 203명이었습니다. 203명이면 헌법 규정상 헌법이 개정되려면 3분의 2, 제적의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계산해 볼까요? 203 곱하기 3분의 2 하면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마 135.33333 이렇게 나옵니다. 135.3333 이렇게 나와요. 그 숫자를 통과해야 가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표가 몇 표가 나오냐면 135표가 나옵니다. 그 헌법이 개정될 때 가결될 숫자가 3분의 2, 곧 135.33333명이면 가결이 되려면 몇 명이 필요하죠? 당연히 136명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5명이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부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꼼수를 부립니다. 항의를 합니다. 가결된 거다. 아니 135.333이니까 134사람을 쪼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36명이 맞죠. 이승만이 수학책을 꺼냅니다. 135.333이면 136이 아니라 135다. 왜? 반올림해라. 0.33이면 반올림해서 없는 숫자다. 버려라. 그러니까 135다. 이게 이름하여 4.4.5.2입니다. 4개면 죽이고 5개면 넣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름하여 반올림 개헌입니다. 이승만은 그렇게 권력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적들은 다 죽였고 끝까지 1960년 그 끝까지도 더 연장을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이승만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저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동정의 대상입니다. 연민의 대상입니다. 과연 대체 어느 정도 해야 그 사람은 만족했을까요? 이승만의 나이는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볼까요? 이승만이 태어난 해가 1875년입니다. 1875년. 그리고 3.15 부정선거를 회책했을 때 1960년입니다. 그럼 몇 살인가요? 무려 85세.
당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도 이미 죽어도 한참 전에 죽어야 될 분이 계속 대통령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협잡을 저질렀다 이 말이죠. 저는 그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과연 사람의 권력용이란 끝이 어딘가? 부정선거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이랬을까? 시골에서 투표장으로 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여줍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줄 서서 가지 왜 군데군데 따로 모여 있을까요? 바로 투표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름하여 공개투표입니다. 이 마을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공개투표로 누구를 찍으라고 하는 거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대리투표까지 성행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난독고 기억자도 몰랐던 이런 무지렁이 백성들은 그 말에 그 강압에 못 이겨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게 거의 역사일까? 저는 코미디 같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3월 15일 날 1960년 3월 15일 투표를 했는데 개표를 했습니다. 개표가 뭐죠? 투표함을 열어서 찬성, 반대를 이렇게 가르는 일이죠. 이승만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몰표가 나왔는데 그 표 수가 투표권자보다 더 많습니다. 예컨대 그 지역 총 투표인 수가 100명인데 이승만의 자유당에 투표한 사람이 150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게 발표되자 서둘러서 이 사람이 서둘러서 소각장에 표를 불태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이게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글입니다. 이건 부정선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세계사적 범죄 행위입니다. 실은 이 3.15 부정선거가 터지기 전에 이미 조짐은 보였습니다. 이때도 이승만의 가장 큰 이승만의 정적이었던 사람이 사실상 죽죠. 그러고 나서 사실 이승만은 이제는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좀 뭐랄까 후계자를 뽑는 선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이미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 교복을 입은 걸로 봐서 이 사진은 나이가 몇 정도로 돼 보이십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17살, 18살 친구들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대구에서 쓰던 사건입니다. 대구에서 1960년 2월 28일 날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당 후보자들의 유세에 학생들이 가서 사실상 그 유세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분위기를 올릴 것이 두려워서 그 당시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등교를 시킵니다. 일요일에 등교를 시킨다? 학생들이 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가? 근데 저는 정말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등교를 시켰을 때 명령이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교사들이 그 명령을 거부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의 많은 교사들, 사실상 대부분의 교사입니다. 아니, 전부입니다. 그 교사들은 국가의 명령을 받고 자유당 정권의 명령을 받고 그 학생들 전부 등교시키고 교문을 폐쇄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치부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교문을 박차고 나가서 대구 시내를 장악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1960년 2월 28일 228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공식 명칭은 사실상 최근에 생긴 겁니다. 228? 여러분 혹시 지금 이거 보시다가
지루하시면 스마트폰 한번 켜보시겠습니까? 2.28 228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다음이든 네이버든 228이라고 치시면 228 민주운동 이거보다 아마 대만, 타이완 228 사건이 먼저 뜰지도 모릅니다. 이 228 사건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등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으로 기억합니다. 2019년 최근이죠. 2019년에 228 민주운동을 공식 국가지정 기념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학생 민주운동 228 운동은 다 어디 가고 엉뚱한 대만 228 사건 그것도 중국어로 얼얼빠 사건이라고 그게 이 포털에 먼저 등장합니까?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학생들은 독재 저항했고 이 독재 저항한 이 자랑스러운 운동이 최근에서야 국가지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봤다면 이승만은 자신의 독재를, 자신의 권력을 내놓을 수 있었어야죠. 오래 해먹었다 아닙니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죠. 무려 1919년 그때부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25년 쫓겨나죠? 탄핵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렸어야죠. 그러나 해방되고 나서 다시 그 권력력으로 다시 대통령으로 추대되죠. 그게 1948년입니다. 그리고 1960년이면 그로부터 12년입니다. 6.25 전쟁 다 겪고 그 원조경제 받아가면서 그렇게 먹었다면 그만뒀어야죠. 그렇지만 권력력은 끝이 없다. 나이 85세 결국 3.15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학생의 손에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냥 순순히 쫓겨나지 않아요. 이 학생들에게, 이 꽃다운 학생들에게, 시민들에게 총을 겨눕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사진기를 버리고 이 총을 겨누는 이 총을 꺾어야죠. 근데 왜 구경하고 있죠? 하여튼 이 총을 난사해서 당시 서울에서 100여 명이 사망합니다. 이름하여 4.19 혁명이 터진 거죠. 저는 이 장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티를 입었습니다. 여기도 총이 있습니다. 저들이 저 사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총과 이 총, 같은 총이죠. 바로 시민을 겨누고 있는 총입니다. 그리고 총을 난사했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총을 사서 그 총으로 시민들을 향해 발포를 했습니다. 4.19 혁명, 공익 광고처럼 한마디 하겠습니다. 4.19 혁명이 아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4.19에서 시작됐다면 4.19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면 그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실천이 이쪽을 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얀마는 이성이 죽어버린 야만의 땅입니다. 군부들의 총칼이 그 시민들을 향해 마구 무참히 이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얼마가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간간히 SNS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공식 통계를 대신할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갑자기 엊그저께 얼마 전이죠? 갑자기 미국과 중국 외무부 장관이 만났던 그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알라스카였던가요? 앵커리지에서 미국 신임 국무장관과 중국의 외교부장이 만나서 미중 관계의 갈등을 어떻든 해소해보자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미국은 중국의 야만성을 지적했고 중국의 외교부장은 보란듯이 미국 국무부 장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전 그 말이 지금 잊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는 거야. 어디가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너희들은 너희들 민주주의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대로 살게.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민주주의가, 이 보편적인 개념인 민주주의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미얀마인들이 지금 외치는 민주주의가 4.19 혁명 때 외쳤던, 우리 시민들이 외쳤던 민주주의, 5.18 당시에 시민들이 외쳤던 민주주의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절대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절대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 중국 외교부장의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4.19 혁명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그래서 깨달았다면, 그래서 머리가 인식하고 가슴을 뛰게 했다면 손발은, 실천은 미얀마를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네, 후원할 수도 있고요. 후원하니까 주더라고요. 후원할 수도 있고 미얀마에 마스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여러분 다 아는 페이스북이나 좋습니다. SNS를 통해서 연대한다는 메시지를 올려도 좋겠습니다. 어떻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미얀마,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미얀마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아마 미얀마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군부의 총칼이 아닐 겁니다. 죽기를 각오했죠.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군부의 그 무시무시한 총칼이 아니라 바로 고립무원의, 혹시 우리는 지금 고립된 것 아닐까? 그런 고립무원의 불안감일 겁니다. 미얀마에서 죽었던 20살 청년 있죠. 그 청년의 옷에 적혀있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Everything will be okay. 모든 건 좋아질 거다. 저는 그것을, 그래, 우리가 반드시 군부를 뚫고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런 뜻일 테지만 직역을 하면, 그렇죠? Everything will be okay. 그런데 저는 그것에서, 그것을 통해 저는 너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이것은 그 고립무원의 불안감을 견디고자 하는 주문 아닐까요? 잠깐 시간을 되돌려서 5.18 때로 한번 가볼까요? 5.18 당시에 이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들이 시민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을 때 5월 21일 오후 1시, 그때 미국 항공모함이 부산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 시민들은 얼싸안고 희망가를 불렀습니다. 바로 저 항공모함의 군인들이 이 잔악무도한 계엄군들을 혼쭐을 내려온 것일 것이다. 왜? 우리가 아는 미국은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그 항공모함은 어떤 용도로 쓰였죠? 전두환이 이끌던 신군부를 지지하기 위한, 그들을 두둔하기 위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처였습니다. 저는 정말 슬펐던 게 5월 27일 마지막 날, 그 항쟁 마지막 날 도청이 계엄군에 함락될 그 당시까지도 왜 이리 안 오지? 이미 부산에 들어왔다는데 왜 미국 군인들은 오지 않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전 그게 너무 슬픕니다. 그 당시 정말 절대 공동체였다는 이 광주조차도 그 고립무원의 불안감을 떨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 미얀마에 연대하는 실천이 있어야 할 겁니다. 부탁합니다. 지금 미얀마의 민주주의, 광주가 그 희망의 근거가 돼주어야 하고요. 5.18이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이 4.19 혁명이 그들에게 희망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실천 부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공익광고입니다. 다시 돌아올까요? 이 자리에서 경무대로 향하던 이승만이 있었던 경무대로 향하던 시민들이 많이 거꾸러집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서울에 있던 이 학생들 얼굴 한번 보시죠. 이 학생들 얼굴 보면 앳되죠? 몇 살로 보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두 주먹 불끈 쥐고 막 뭐라고 외치고 있죠? 목이 터져라. 이 친구는 그냥 목이 터져라 뭐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수성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 밝혀졌습니다.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몇 학년일까요? 60년 전, 61년 전 여러분들은 부모 형제에게 총뿌리를 들이대지 말라고 저렇게 목청껏 외쳤습니다. 4.19 혁명은 대학생들만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들만의 그런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초등학생들까지도 참여한 그야말로 거국적인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버티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이승만이 쫓겨나는 과정에서도 전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양반 쫓겨나는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도에 모였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쫓겨나면서 자기 집으로 가죠. 이승만의 집이 어디죠?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고 하와이에서 쫓겨난 지 5년 만에 1965년에 세상을 뜹니다. 죽자 바로 그래도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예우 차원에서 서울 국립묘지 가장 높은 곳 양지바른 곳에 묻히게 되지요. 그러니 나이가 91세였습니다. 참 이승만의 시대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4.19 혁명은 이걸로 이승만으로 딱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4.19 혁명의 시작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 흔히 교과서에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가 있었던 15일부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물러났던 우리는 그것을 하야라고 표현하죠. 들판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하야했던 4월 26일 그렇게 한 달 열흘 동안을 우리는 4.19 혁명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4.19 혁명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4.19 혁명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에 4.19 혁명 기간을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7월 27일부터 4.19 혁명 그 잠부를 완전히 군홧발로 짓밟아버린 1961년 5월 16일까지를 저는 4.19 혁명 기간으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 이승만이 쫓겨났다고 해서 4.19 혁명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소한 사진 한 장 보여드리죠. 이 사람은 단란해 보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당시 이승만이 2인자로 키우고 있었던 결국 이승만이 죽고 나서 이 자유당 정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이기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벌쭉 웃고 있는 옆에 이 여자는 그 사람의 부인이었던 박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기붕 뒤에 앉아 있었던 잠옷 듬직한
군복을 입고 있는, 이 전복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이기붕이 이승만에게 입적시켰던, 양자로 입적시켰던 이강석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박마리아 뒤에 있는 사람이 이강석의 동생이었던 이강욱입니다. 네, 한 가정입니다. 호적상 이강석, 정복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은 이승만의 아들입니다. 호적상. 실제로는 이기붕의 아들이고요. 갑자기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이것도 4.19 혁명 과정에서 벌어지죠. 결국 이승만이가 하야하자 이승만의 양자였던 이강석이 자기 친아버지인 이기붕과 친어머지인 박마리아, 자기 동생 이강석을 모두 쏴 죽이고 자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름하여 이게 이기붕 일가 자살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이강석이라는 이 사람, 이승만의 양자였던 이 사람의 어떤 상당한 실존적 고민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기붕이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면, 당시 2인자였던 이기붕이 이승만의 그 권력용을 문제 삼고 조언을 했다면, 충언을 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이기붕 일가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승리했다고 시내 모든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죠. 4.19 혁명의 이 환호성,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승리라는 것을 명확히 현수막을 들고 이 현수막에서 보여줍니다. 이 얼굴 표정들, 이때까지만 해도 이 4.19 혁명이 대한민국을 사실 대한민국의 수준을, 민주주의의 수준을 사실 높이는 그런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집니다. 이승만은 쫓겨나고 자유당 정권은 몰락하고 그 다음 권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여기에 좀 조잡한 그림입니다만 이 봉황새 뒤에 있는, 여러분 왼편 봉황새 뒤에 있는 사람이 윤보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대통령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비록 앞에 봉황새는 없지만 실제로 권력을 쥐었던, 실권을 쥐었던 저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장면입니다. 장면과 윤보선. 아니 왜 대통령이 실권이 없나? 이승만이 쫓겨나면서 정치인들은 대통령에게 너무 권한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이 혁명 정신이다. 그래서 제도를 바꿉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내각 책임제가 실시되었던 그때입니다. 내각 책임제란 건 뭐죠? 네, 내각, 정부 조직이 사실상 그 투표를 통해서 바뀌는 거죠.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그 국회에서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를 맡는 시스템이죠. 지금 이런 내각 책임제로 운영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들은 왕국이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존재도 있고 실권은 내각 총리가 갖고 있는,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대표로서 대통령은 존재하고 실질적인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가 담당하는 이런 형태로 정부 조직이 바뀝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네, 당시 인기 있었던 정치인 것은 맞지만 이 두 분은 친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윤보선 이분은 자기 집안이 대표적인 악질 친일파 집안입니다. 아, 여기서 잠깐. 윤보선이라는 분 자체가 친일파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집안 자체가 정말로 유명한 친일파 집안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윤보선 이 분 자체가 어려서부터
살아온 환경이 아주 유복했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상 당시 이승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윤보선 이분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장면? 이분도 못지않습니다. 정말 일제강점기 유복했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장래 희망이 성직자였습니다. 가톨릭 성직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인 역량이 있다기보다는 아주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서 사실 착하다는 이미지, 선하다는 이미지, 신앙인이라는 이미지, 이게 너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력이 대단히 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분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얼마나 정치가 엉망이었냐면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 장면 총리가 권력을 잡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8개월입니다. 8개월. 8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던 당시 내무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 무려 8개월 동안 4번이 바뀝니다. 그만큼 이 정부 자체가 아주 난맥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장면을 지지하는 쪽과 대통령 윤보선을 지지하는 쪽끼리 또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4.19 혁명의 그 어수선함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대단히 부족했다는 거죠. 저는 이 윤보선과 장면이라는 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윤보선은 친일파 집안에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그 사람의 후손이고요. 대신 장면은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파로 당당히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이 장면과 윤보선 이분들을 계속 생각해보면 이분들의 책임이라기보다 저는 이조차도 이승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왜 이분들이 이승만이 축출되고 나서 이분들이 정치의 가장 윗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 아니, 다른 사람은 없었나? 네, 없었다는 점이에요. 이미 상당수의 양심적인, 상당수의 재능 있는 정치인들은 이미 이승만 시기에 대부분 축출되고 없습니다. 첫 번째, 1948년 여러분 48년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이 뭐죠?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거든요. 그 처벌법 어떻게 됐죠? 네, 그 반민족 행위자 처벌된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결국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다는 거죠. 친일파들이 득세했다는 거예요. 왜요? 친일파들에 의해서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이 문매를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방치했고요. 어떻게 보면 종용했고 조장했고, 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수많은 정적들을 다 내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4.19 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것을 4.19 혁명 정신을 받들어서 이것을 수습하고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하니 친일파 집안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옹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의 그 측근 세력들 상당수가 친일파였습니다. 그런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다라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은 이 4.19 혁명의 그 열기를 이렇게 표출을 했습니다. 야, 이제 그런 경찰들, 독재 권력의 잔재들, 야, 학교를 떠나. 우리 역사를 이끌어간 것은 우리 학생들이야. 청년 학생들이야. 너희들보다 100번, 1000번 나아. 떠나. 그리고 북쪽, 너희들은 전기가 많지.
우리는 전기가 부족해. 전기 좀 보내라. 그리고 북쪽, 너희들은 곡식이 부족하지. 우리는 많아. 우리 보내줄게. 그리고 지금 비록 휴전돼 있지만 야, 우리 통일하자. 이때까지만 해도 불과 휴전한 지 10년도 안 된 지점이죠. 불과 7년, 8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통일을 곧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야, 북한, 너희 우리 이산가족들 만나게 하자. 우리 편지 보내면 니네 뿌려라. 너희도 보내주라. 그리고 제발 미국과 제발 강대국들 떠나.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 권력자였던, 당시에 4.19 혁명으로 만들어진 그 권력이었던 윤보선과 장명 권력은 이것을 다 수용해내지 못합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의 요구는 정치인들의 역량을 한 두어 발짝 앞에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이 표 멋있지 않습니까?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러니 이 4.19 혁명 정신의 가장 큰 얼개가 통일이었다라는 점이에요. 통일. 그러니까 이 7, 8년밖에 되지 않는 이 분단을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수막을 썼습니다. 야, 우리 판문점에서 보자. 이 한자가 판문점입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게 4.19 혁명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그렇게 꿈같은 4.19 혁명이 있었지만 그 4.19 혁명 정신은 불과 1년 만에 무참히 군합발에 짓밟히고 맙니다. 누구죠?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날 부패를 척결한다, 무능한 정치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를 사실상 윤보선 대통령과 장명 권력은 방치하고 맙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윤보선 당시 대통령은 이 쿠데타군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다는 그 명령을 사실 내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장면 총리는 쿠데타가 발생했다라는,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느닷없이, 그야말로 생뚱맞게 느닷없이 수녀원에 숨습니다. 장면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면은 성직자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정말 느닷없는 상황, 느닷없는 판단. 결국 이 박정희와 이 군인들은 정말 시체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쿠데타를 성공시킵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는 사실 발생하고 나서 상당한 지지를 얻습니다. 그만큼 4.19 혁명 이후에 그 혼란 상황을 정치인들이 수습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렇게 국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박정희와 같은 황당무계한 이런 쿠데타를 국민들은 받아들입니다. 이건 뭘까요? 저는 이거 혹시 조작 아니야? 의심했습니다. 5.16 혁명 만세. 혁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뭘까요? 당시 서울 시내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진입니다. 당시 육군사관학교에서 육군사관생도들이 5.16 군사 쿠데타 지지 시위를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를 행진하면서 그렇게 쿠데타 군을 지지합니다. 이 지지를 이끌었던 사람이 여러분 다 아는 이 5.16 군사 쿠데타를
지지한다라는 것을 이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 액션을 취했던 이 육군 수많은 사관생들을 이 시내로 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전두환입니다. 이로부터 전두환은 박정희의 가장 큰 든든한 우군, 오죽하면 박정희의 양자라는 이야기까지 듣겠습니까? 이러면서 5.16 군사 쿠데타는 순식간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시 이승만에게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박정희라는 인물, 시대적인 인물이죠. 우리 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박정희라는 인물을 빼놓고는 사실상 정확하게 현대사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정희의 생애를 더듬어 가는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얼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정희는 1917년생입니다. 그리고 1979년 여러분 다 아다시피 부마항쟁을 탱크로 밀기 직전에 죽죠. 자기 동네 후배한테 총 맞아 죽습니다. 이 사람이 1917년에 태어나서 대구 사범을 나와서 상당히 머리가 똑똑했다는 거예요. 당시 가난하고 똑똑한 수재들이 갔던 학교가 사범학교입니다. 그 대구 사범을 졸업하고 문경, 경상도 문경에서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심상소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합니다. 그러다가 1937년, 그러니까 그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거죠.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결국은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만주로 칼이 차고 싶어서 군인이 되고 싶어서 만주로 떠납니다. 그리고 신경에 있는 지금의 창춘이죠. 당시 만주국의 수도였던 신경의 군관학교,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행적은 비어 있습니다. 모릅니다. 다만 그 신경 군관학교, 그 군사학교가 배출한 사람들이 그 관동군이 당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 우리 독립군들을 때려잡았다라는 그것은 맞지만 거기에 박정희라는 이 인물이 속해는 있었을지언정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나는 비록 관동군 장교였으나 독립군을 죽인 적은 없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튼 이 사람은 천황의 충성 맹세까지 했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이미 그것은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일 인명사전에 박정희 편은 정말 두껍습니다. 여러 장이에요. 친일 인명사전 대표적인 악질 친일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때 권력을 잡을 때까지의 그 생존 뭐랄까요, 이 루트는 정말 한편의 영화입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친일파로서 해방이 됐으니 어쩌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목이 달아나는 것이 뭐 시간 문제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좌익 세력에 붙어서 자기의 신분을 세탁합니다. 그런데 이 좌익 세력이었다는 것이 1948년에 여순 사건이 터지면서 여순 사건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순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람의 좌익 경력이 외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청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그 좌익 세력의 면면을 넘기죠. 그래서 자기 동지들을 팔아서 생명을 부지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을 알아보고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약삭 발음, 이 사람의 명민함을 알아본 사람이 얼마 전에 죽은 백선엽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죽어서 대전 현충원에 묻혔죠? 그렇죠? 백선엽은 박정희보다 3살이 어린 사람입니다. 구제해주고 천우신조, 정말 하늘이 도와서 박정희를 구제한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죠. 전쟁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이 사람은 친일파로 완전히 세탁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하지요. 왜? 친일파가
친일파가 전쟁을 겪으면서 이 빨갱이를 소탕하는, 북한군을 소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는 영웅으로, 구국 영웅으로 이제 대접받게 되는, 정말 저희에게 한국전쟁은 그만큼 친일파가 자기 죄를 세탁하는 그런 사건으로 안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6.25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친일파들의 해방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4.19까지 지켜봤습니다. 군인으로서. 그곳을 노려서 결국 5.16을 성공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박정희가 4.19 혁명 그 정신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 민도라고 할까요? 그게 높았기 때문이에요. 이 학생들 보십시오. 이게 5.16 군사 쿠데타가 있고 이듬해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박정희는 나는 4.19 혁명 정신, 그것을 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규정했냐면요, 토착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재 권력이 나타나는 양상은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길거리 나가면서 이렇게 쓴 거죠. 이것이 과연 민족적 민주주의드냐? 이게 말이냐 뭐냐? 결국 군사 쿠데타는 있었지만 이 학생들의 시위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그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었죠. 쿠데타가 일어난 지 3년 뒤에 1964년 박정희는 엄청난 도발을 하지요. 그 도발이 뭐죠? 박정희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먹었던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일이, 바탕이, 그 권력의 근거는 바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먹고 살게 해주겠다. 지금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것을 장담했고, 그래서 모든 정치력을 거기에다 쏟아부었죠.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돈을 빌렸죠. 이름하여 차관이죠. 어디서요? 어디서 빌렸을까요? 그 사람이 가장 친숙했던 나라, 일본에서 빌립니다. 일본에서 빌리려니 사실상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과 사실 조약을 체결하고, 그때 우리 해방된 지 몇 년인데요. 불과 해방된 지 2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게 극비로 진행되던 이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생들, 시민들은 난리가 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팔아서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다. 이건 굴욕적이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이름하여 그 노력들을 굴욕 외교라고 평가합니다. 이름하여 6.3 사태라고 우리는 부르죠. 서울을 모든 대학생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섭니다. 가장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여러분 다 아는 분입니다.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이 6.3 사태를 사실상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이 있습니다. 어디인 줄 아시죠? 이 굴욕외교 결과 어떻든 우리는 1965년 일본과 우리가 수교를 맺게 됩니다. 20년 만이죠. 수교의 조건은 간단하죠. 네, 일본이 저질렀던 것 묵인해 주겠다. 대신 돈을 달라. 그 묵인이라는 게 되게 웃긴 말이었어요. 우리는 그 빌린 돈을, 또는 그냥 무상으로 준 돈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배상금으로 받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36년에 그 식민지라는 그거 배상금으로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이라고 용어를 쓰지 못해요. 그냥 일본의 표현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한국 경제 원조 자금. 그러면 그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징용, 징병, 공출, 위안부 할머니들, 그런 수많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과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냥 후세의 역사가에게 밀어버립니다. 지금도 위안부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위안부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자꾸만 일본을 우리는 탓하는데요. 네, 그 원인 제공자 일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을까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이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런 역사를 사실상 돈과 거칠게 해서 맞바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맞방구 셈이 돼버렸죠. 뭐 이뿐 아니었죠. 더 가면 5.18까지 갈 것 같습니다. 날 셀 것 같아요. 여기서 돈이 부족해서 더 미국에게도 손을 벌리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는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었던 그 남의 나라 전쟁터까지 우리 청년들을 와서 피를 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한일 군료개국 바로 이듬해 있었던 베트남 전쟁 파병입니다. 우리가요, 이 일련의 과정을 저는 4.19에서 봅니다. 이 4.19 혁명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4.19 혁명을 이끌었던 주체는 누구죠? 우리가 2.28 사건에서부터 2.28 민주운동부터 3.15 부정선거, 3.15 시위부터 4.19부터 그리고 4.19 혁명 이후에 그 무능한 정부에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외쳤던 거기까지,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쿠데타 이후에 5.16 군사 정권에, 그 박정희 독재 정권에 맞섰던 사람까지 전부 학생이라는 점이에요. 학생이 다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 하나. 두 번째는 그 4.19 혁명의 정신,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이, 그 요구가, 그 바람이, 그 기대가 박정희라는 인물, 그리고 당시 그들에게 그 군사 정권에게 빌미를 주었던 그 무능하고 그 유약했던 그 당시 권력자들, 민주당 정권,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점은 맞습니다만,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군부에 의해서, 무능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그렇게 그 민주주의 정신이 그렇게 그 천우십조 천재일우의 기회를 다 버리고 18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유예됐다는 점, 그것이 너무 비통하죠. 만약에, 참 역사라는 건 만약, 가정 이런 건 없지만, 만약에 박정희에 의해서 4.19 혁명 정신이 부정당하지 않고, 만약에 그 혁명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그릇이 있었던 정치인이 있었다면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훨씬 앞당겨질 수 있었고, 박정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5.18 이런 민간인 학살도 저는 없었으리라고 감히 자부한다. 4.19 혁명은 비록 그러하기에 우리는 4.19 혁명 앞에다가 반드시 붙이는 수식어가 있죠. 4.19 혁명 앞에 붙이는 수식어, 너무 가슴 아픈 수식어, 그게 바로 미완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미완, 아직 완수되지 못했다 라는 뜻입니다. 4.19 혁명은 그 혁명 정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아니 살아있어야 하기에 지금 주상 같은 대한민국 헌법에 당당히 첫 문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유구한 역사의 대한민국, 그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헌법 전문입니다. 불의에 항거했다. 그 불의 뭐죠?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죠. 그리고 그 뒤, 계승하고 그 뒤에는 5.16은 없죠.
우리 여기서 다시 공익광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4.19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내일 모레면 4.19 61주년입니다. 이 4.19라는 이것이 형해화,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이 4.19 정신을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그런 가슴 속에서 그걸 용서숨치게 하려면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4.19가 그토록 요구했던 민주주의, 백성의 주인인 세상, 그 민주주의는 사실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4.19를 이끌었던 주역, 그 학생들의, 바로 여러분 청소년들의 그 움직임, 그 헌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있고 있는 다시 이 미얀마,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 작년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던 홍콩 문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그 인종차별 문제로 지금 저렇게 시끄러운 미국, 그리고 지금 제가 이 1시간 40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엉뚱하다고요? 4.19하고 홍콩하고 미얀마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코로나 너무 힘듭니다. 마스크 쓰고 이 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영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의 지금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 맞았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러더군요. 영국 사람들 지금 다 마스크를 벗었답니다. 환호성을 하고 파티를 시작했답니다. 네, 즐거우십니까? 그런데요,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다 좋아요. 다 백신을 막 접종하고 전부 환호성을 지른답니다. 그런데요, 지금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우리들 포함해서 이런 지역은요, 지금 백신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제3세계 국가라는 이유로, 후진국이라는 이유로 이 백신 구경도 못하는, 과연 이런 게 정상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코로나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코로나가 이게 전 세계가 이슈가 됐을까? 여러분, 해마다 결핵 환자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의 독감 환자들이 죽습니다. 해마다 하다못해 모기 물려가지고 해마다 수십만 명의 말라리아 환자들이 죽습니다. 죽는 숫자로 보면 코로나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코로나 가지고 이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고요? 말라리아는, 결핵은, 독감은 다 가난한 나라들, 다 후진국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요? 코로나는 그렇지 않죠. 미국,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선진국 병 같지도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의 죽음을 뭐 이렇게 곡해하려고 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백신이 부자 나라들 사이에서만 돈다. 과연 이것도 여기서도 이 민주주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란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이 나라 저 나라 기준이 다를 수 없습니다. 4.19 혁명의 그 정신, 그 뜨거운 가슴을 여러분들이 유지하려면 손과 발은,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시선은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4.19 혁명 정신이 박제화되지 않도록, 그 4.19 혁명 정신이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형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니 세계의 민주주의의 자랑이고 시작입니다. 1960년 4월 19일 61년이 지난 오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배. 아이고야. 아유.